80여 년 전 영화지만 여전히 명작으로 손꼽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침대 기둥 부여잡고 허리를 사정없이 졸라매던 비비안 리. 그녀 이름을 듣고 속옷상호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영화 마지막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위안하는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이었던 비비안의 눈부신 미모 뒤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가정 박살내고 제 가정도 스스로 불질러버린 불륜계의 전설. 정신줄 놓는 날이면 이성의 세계를 벗어나 네 발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사람을 물어뜯는 엽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어린 시절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히말라야의 영봉, 칸첸중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비비안은 준수한 외모를 분양받고 세상에 나왔죠. 인도에서 보낸 꼬마 시절, 아버지가 연출한 연극에서 사자 역할을 맡았을 땐 흐뭇한 부녀지간 분위기였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연극을 감상하던 엄마는 무대 위에서 아장아장 걸어오는 딸을 보며 입이 귀에 걸렸죠. 어머, 내 새끼 예쁘기도 해라. 행복한 엄마 미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비비안이 달려들어 엄마 다리를 진짜로 확 깨물어버렸습니다. 재롱잔치인 줄 알고 웃던 엄마 입장에서는 이건 뭐고? 주변 사람들은 와, 연기 진짜 리얼하네 하며 낄낄거렸지만 정작 이빨 자국 난 엄마는 당황할 수밖에요. 훗날 헐리우드 전체를 물어뜯고 남의 집 남편까지 물어오는 그 광기의 첫 번째 이빨 자국을 남긴 희생자가 바로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7살 되던 해 부모님은 더 넓은 세상과 예절을 배워야 한다며 어린 비비안을 홀로 영국 수녀원 기숙사 학교에 맡겼습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배우를 향한 갈망 하나로 말 많던 학창시절을 견뎌내고 왕립 연극학교에 들어갔으며 청순한 미모의 스타가 된 뒤에는 보수적인 변호사와 결혼해 딸까지 낳은 그럴싸한 상류층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수녀원에서 참아가며 배운 예절 덕에 속은 어떨지언정 겉으로는 꽤 그럴싸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듯한 남편과 자식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웬 유부남과 살림을 차리는데 수녀원에서 배운 예절을 지나가던 개에게나 줘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죠. 사건은 지인의 파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남편과 함께 파티에 참석한 비비안은 그곳에서 로렌스 올리비에를 처음 마주쳤습니다. 두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옆에 서 있는 남편은 바로 손절하고 파티가 끝날 무렵 친구에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나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친구는 어이가 없었죠. 야, 너 유부녀야. 저 사람도 마누라 있어. 하지만 비비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파티장에서 두 사람 사이에 튄 불꽃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불륜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년 전 엄마 다리를 물고 안 놓던 그 입집. 이번엔 유부남을 물게 되는데 결국 비비안은 세상의 비난을 비웃듯 로렌스를 낚아채 보란듯이 동거를 시작합니다. 로렌스와 살림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로렌스가 영화 촬영 때문에 덴마크로 떠나게 됐는데 비비안은 한시도 떨어지기 싫다며 무작정 따라 나섰죠. 사랑이 넘쳐서인지 아니면 자신도 딴 여자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는지 사건은 그 달리는 기차 안에서 터졌습니다. 멀쩡히 앉아있던 비비안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비상정지줄을 미친 듯이 잡아챘습니다. 기차는 선로 위에서 급정거했고 승객들이 나자빠지며 객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비비안은 초점 없는 눈으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울증이라는 괴물이 본격적으로 머리를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렌스는 사랑하는 여자의 처절한 붕괴를 무기력하게 지켜보며 서서히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불륜이라는 대가까지 치렀던 그였지만 이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의 불륜은 대중을 자극하며 할리우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스캔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로렌스가 촬영 중이던 폭풍의 언덕 제작진은 관객들의 외면으로 영화가 망할 것을 우려해 촬영 중단까지 검토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연예인의 불륜이 큰 사건이지만 당시 대중이 느낀 배신감과 그로 인한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멸적인 집착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불길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어 전설의 시작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여주인공을 확정하지 못한 채 애틀랜타 화재 장면부터 촬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타는 세트장에 로렌스를 따라 나타난 비비안을 본 제작자는 전율하며 얼어붙었습니다. 2년 넘게 미국 전역은 물론 영국까지 샅샅이 뒤져도 찾지 못했던 스칼렛 오하라가 불길을 머금은 채 초록빛 눈동자를 반짝이며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눈빛 하나로 1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할리우드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렸죠. 역대급 캐스팅이라는 찬사에 불륜 비난조차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장 안의 비비안은 하루 담배 4갑을 피워대며 제작진 사이에서 사탄이라 불릴 만큼 지독한 꼬장을 피워댔습니다. 1939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세계의 여신으로 등극한 비비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했습니다. 이듬해 그녀는 연인 로렌스와 함께 연극계를 통째로 접수하겠다며 거대한 판을 짜는데 자신들의 불륜을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완벽한 서사로 바꾸기 위해 로미오와 줄리엣 무대를 기획하고 전 재산 몰빵하며 직접 제작에 나섭니다. 당대 최고의 톱스타 커플이 전력을 다해 준비한 이 공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고 모두가 역사에 남을 대성공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망했습니다. 이튿날 신문 일면에 비비안은 인형처럼 예쁘기만 할 뿐 줄리엣의 영혼이 없다는 뼈 때리는 찬사로 도배됐습니다. 최고조였던 기대는 단 한 번의 무대로 전방문을 닫게 만들었고 깡통찰 걱정보다 더 끔찍했던 건 비비안이 천재적인 로렌스의 연기마저 삭제해버리는 물귀신이었다라는 대중의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비안은 차기 작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조롱하던 전 세계를 무한하게 침묵시키며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가져옵니다. 평단은 서둘러 찬사를 쏟아내며 태세 전환했고 비비안은 그렇게 지옥 끝에서 강제복귀 당합니다. 훗날 이 시기를 두고 처절한 고백을 남겼는데 스칼렛 오하라는 9개월을 살았지만 블랑쉬는 나를 9년 동안 지배했다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파멸해가는 블랑쉬라는 배역에 영혼을 통째로 갈아 넣으면서 스스로 조울증으로 들어간 셈이죠. 연기를 잘하려다 현실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밤마다 고양이처럼 하악질을 해대던 비비안의 광기는 배역과 현실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로렌스는 매일 밤 짐승처럼 변해가는 아내를 보며 공포에 질렸고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비비안은 오스카상에 고무되어 다시 부부의 건재함을 증명하겠다고 목숨을 건 도박을 준비합니다. 데모노 버나드 쇼와 셰익스피어가 각각 쓴 두 편의 클레오파트라 연극을 격일로 무대에 올리는 유례없는 연작 공연을 기획합니다. 비비안은 이 공연을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전 발성을 연습했고 로렌스는 아내를 위대한 비극배우 반열에 올리겠다고 모든 연출과 동선에 헌신적으로 매달렸죠. 세기의 커플이 선사할
완벽한 예술적 승리에 세계가 주목했고 결국 연극은 또 참패합니다. 이튿날 신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혹평 경쟁을 펼치며 판매 부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었고 냉온탕을 2번이나 경험한 듀오 부부는 이후 이런 시도를 할 엄두가 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연일 언론에서는 이들의 무대를 재앙이라 부르며 매출 경쟁을 지속했는데 비비안의 부족한 성량과 위험을 돋보이게 하려고 광팔고 미뤄졌던 로렌스마저 돌려가기에 희생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평론가 케네스는 로렌스라는 거대 함선이 비비안이라는 작은 뗏목을 견인하느라 표류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했었고 비비안은 남편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처절한 자책감으로 무대 여왕의 존재감이 거덜났습니다. 이 충격이 컸었는지 더 심해진 발작을 잠재우기 위해 비비안은 마사지 치료를 택하고 정신병원으로 장기 투숙이란 잠수를 탑니다. 남들은 호텔 스파라도 간 줄 알았겠지만 그녀를 기다린 건 지금의 시각으로 봐도 끔찍하기 짝이 없는 전기 마사지였죠. 마취도 없이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수백 볼트를 쏴대는데 이건 치료가 아니라 남영동의 근한이가 출장 서비스 나온 고문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지저댔는지 꽃 같던 여배우 이마에 마사지 영수증인 시커먼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뇌가 바싹 익어버리는 생지옥을 겪고 이마엔 쑥검댕이 같은 흉터를 단 비비안이 병원을 나와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다시 연극무대였습니다. 제정신이 반쯤 가출한 상태인데도 조명만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아한 여신으로 빙의를 합니다. 이마에 화상 자국을 화장품으로 공구리 친 뒤 대사 한 줄 안 틀리고 신들린 연기를 쏟아내는 광기를 부린 겁니다. 동료 배우들은 그녀의 이마 훈장을 보고 입이 떡 벌어져 경악했지만 비비안은 그 고통을 즐기며 무대 위에서 날아다녔습니다. 박살난 영혼을 붙들고 오직 무대 위에서만 내가 살아있다고 증명하려는 집착이었죠. 하지만 이런 아내의 처절한 발작에 질려버린 로렌스는 젊은 여배우와 대놓고 바람을 피우며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 순간 비비안은 뉴욕 44층 호텔방에서 로렌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차하게 매달립니다. 제발 그년이랑 끝내. 나 버리면 죽어버릴 거야. 라며 절규를 했지만 로렌스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돌아섰습니다. 그 찰나 비비안의 절망은 앞뒤 안 가리는 파괴적인 분노로 돌변했고 내 인생 다 바쳐 사랑했더니 이제 와서 정신병자 취급하냐는 배신감에 로렌스가 선물했던 묵직한 황동시계. 사랑의 징표였지만 거침없이 44층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로렌스에게는 아주 땡큐한 이별 명분이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 탈을 쓴 짐승과는 못 살겠다며 비비안을 영구 제명하고 떠나버립니다. 로렌스가 딴살림 차리며 나간다는 통보가 1960년 어느 날인데 당시 비비안 나이는 46으로 인생 20년을 통째로 갖다 바친 뒤였죠. 로렌스는 비비안이 또 발작하며 바짓가랑이 붙잡을 것을 예상하며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지만 비비안은 그런 행동 대신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로렌스가 입을 떼기도 전에 당대 최고의 통신사인 로이터에 전화를 걸어 선수를 쳤는데 로렌스 경이 이혼을 요구했고 이유는 사랑하는 딴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특종을 선물합니다. 남편이 품위 있게 이별 포장할 기회를 아예 박살내버린 전략적인 선제 타격이었습니다. 우아한 척하던 로렌스는 이 전화 한 통으로 순식간에 정신병자 아내를 내팽개치고 다른 불륜녀로 갈아타는 불륜 환승남이 되었고 짐 캐리의 영화 정면처럼 세계에서 날아온 침으로 얼굴이 흥건해집니다. 사랑 잃은 여자가 쥐어짜낸 품격 있고도 잔인한 복수극이었죠. 로렌스가 이혼 도장 찍기도 전 비비안은 기어코 그 여자의 면상을 확인하겠다고 그들의 식사 약속 레스토랑으로 들이닥칩니다. 둘의 저녁 약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인데 이런 거 보면 이 바닥 참 좁습니다.
연예인은 예나 지금이나 공개 연애를 조심해야 하죠. 당시 비비안은 전 세계가 인정한 세기의 미녀였으니 자기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는 적어도 자기보다 화려한 구미호일 줄 알았는데 막상 마주한 불륜녀 조아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화려함은커녕 그냥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보급형 얼굴이었으니까요. 이걸 보고 욕을 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비비안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나 같은 세기의 미녀를 버리고 고작 저런 볼품없는 여자한테? 라는 의문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힌 겁니다. 로렌스는 비비안의 미모와 광기 어린 히스테리에 진저리가 나서 차라리 아무 특징 없는 평온한 안식처로 도망쳤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스스로 확인사살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불륜으로 쟁취했던 사랑이 더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불륜으로 강탈당하는 업보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셈입니다. 이 충격적인 대면 이후 비비안은 영국 서식스의 시골 저택인 티커리지 밀로 들어가 다시 잠수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집이 사막의 샘물처럼 아름답다며 오아시스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었는데 비비안이 그곳에서 여신처럼 우아한 여생을 보내는 줄로만 알았겠지만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조항과 바람나 떠난 남편, 그리고 겉으로만 위로하는 척 가식 떠는 사교계 인간들에게 이미 구역질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당한 자기방어 수단을 쥐어짜내게 되었고 키우던 앵무새를 붙잡고 쌍육과외를 시킵니다. 매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영국 귀족 억양으로 엿먹어라, 오아시스, fuck the oasis라는 욕설을 반복해서 주입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이 거실에 앉아 비비안, 이 집은 정말 천국 같은 오아시스네요 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 옆에 있던 앵무새가 기다렸다는 듯 비비안과 똑같이 우아한 목소리로 엿먹어라, 오아시스라고 대꾸해 사람들을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를 즐기듯 비비안은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죠. 겉으로는 여전히 여신인 척하면서 앵무새 주둥이를 빌려 세상의 뒤통수에 닥쳐 라고 대꾸를 때려박는 잔인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종잡을 수 없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기막힌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파티장에서 존 길구드가 수영장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였는데 다들 당황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결핵으로 몸도 성치 않던 비비안이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겨우 그를 물 밖으로 끌어올린 비비안은 주위 시선을 무시하고 곧장 존 길구드의 입에 자기 입을 갖다 대며 처절할 정도로 강렬한 인공호흡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 구한 훈훈한 미담으로 끝나면 재미없죠.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현장의 기괴한 분위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앵무새랑 앉아서 쌍욕이나 주고받으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던 여자가 동료 살리겠다고 달려들어 미친 듯이 인공호흡을 하는 모습은 영웅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섬뜩하고 극단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에서 보여준 그 영웅적 기질도 조증이 머리끝까지 치솟는 순간엔 누구도 감당 못할 고품격 패륜 코미디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지독하게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였던 자기 친어머니에게 던진 금기어 사건입니다. 상류층 인사들이 바글바글 모여 우아함을 떨던 파티장에서 터진 사고였죠. 한창 분위기 좋을 때 조증으로 눈이 번뜩이던 비비안이 갑자기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자기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아주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질문을 꽂아버립니다. 엄마는 살면서 다른 여자랑 자본 적 있어? 그 순간 파티장은 누가 정지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싸늘한 얼음장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 만큼 엄격했던 어머니에게 그것도 수많은 귀족과 지인들 앞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 여부를 대놓고 물어보다니.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평생 우아해라 조신해라 잔소리를 퍼부어댄 어머니와
그 보수적인 세상을 향해 던진 화끈한 수류탄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얼굴이 흑빛이 된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비비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생긋 웃으며 옆에 있던 상류층 부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며 샴페인을 홀짝였습니다. 이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는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 비비안이 세상을 견디는 방식이자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미치게 만들었던 그녀만의 기괴한 조증 폭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기의 화살이 다시 자신을 향할 때는 처절하다 못해 소름 끼치는 연기 집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비극의 정점이 바로 1960년대 중반 연극 무대 위에서 보여준 결핵 환자 연기였죠. 당시 무대 위에서 비비알리가 각혈을 하며 쓰러지는 장면은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관객들은 어떻게 저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실감나게 피를 토하느냐며 기립박수를 쳤고 평론가들은 비결이 뭐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피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입가에 흐르던 그 시뻘건 액체는 소품용 피가 아니라 결핵으로 폐가 다 녹아내린 비비안의 몸속에서 끌어올라온 생혈이었던 겁니다. 당시 그녀는 당장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지만 비비안은 그 만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병마저 연기도구로 써먹는 미친 집념을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제발 그만두라고 울며 매달려도 그녀는 내 죽음을 연습하는 기분이라 오히려 짜릿하다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낮에는 무대 위에서 실제 병을 전시하며 박수갈채를 받고 밤에는 끊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고통과 싸우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피를 쏟으러 출근했습니다. 투혼을 넘어선 일종의 공개 자살극이었죠. 평생 연기에 미쳐 살았던 여자가 자신의 실제 죽음조차 연출 재료로 써먹으며 관객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즐기는 기괴하고도 숭고한 광기였던 셈입니다. 그 화려했던 공개 자살 연극의 끝은 안타깝게도 뜨거운 박수갈채가 아닌 고요하고 비극적인 침실 바닥에서의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1967년 7월, 결핵이 폐를 완전히 잡아먹어버린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생 폐쇄공포증을 앓으며 숨막히는 것을 무엇보다 무서워했던 이 여배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폐에 가득 찬 액체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육지에서 익사를 당하고 맙니다. 한 줌의 공기를 찾아 침대 밑 바닥으로 기어내려와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것이 여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를 발견한 동료가 목격한 장면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이 끊어진 그녀의 손 근처에는 미워하면서도 끝내 놓지 못했던 전 남편 로렌스의 사진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로렌스는 그 시신을 보고 비비안은 죽어서야 비로소 평온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스칼렛 오하라라는 가면과 조울증이라는 괴물에 갇혀 숨가쁘게 달려온 여인이 마침내 숨쉬기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극단적인 안식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다음 날 저녁, 런던 웨스트엔드의 모든 극장은 딱 1분 동안 전등을 끄고 암흑에 잠겼습니다. 무대 위에서 진짜 생혈을 쏟으며 연기했던 이 지독한 배우를 향한 최고의 예우였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전 남편 로렌스는 관 옆에서 비비안, 정말 미안해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꺼이꺼이 오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여배우가 화려한 묘비명 아래 영원히 잠들 거라 생각했지만 천만에요. 그녀에겐 묘비조차 없습니다. 비비안은 죽기 전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집 근처 호수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인데
평생 자기를 옥죄던 비비안이란 껍데기를 완전히 태워 없애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그녀의 유해는 본인 소원대로 서식스 저택 근처의 티커리지 밀 호수에 뿌려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흔적 없는 소멸이었습니다. 화려한 묘비 대신 한 줌의 재가 되어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여신이라는 평생 감옥에 갇혔던 여자의 진짜 해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물결 속으로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흔적 없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